우선 여기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이 나와있는데 제가 이 항소이유서를 쓴 것이 1985년도였습니다. 27년 전인데요. 제가 26살, 25살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26살 그 무렵이었는데 저 항소이유서를 이제 영등포구치소에서 이렇게 3일 동안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얇은 민홍지라고 해서 습자지처럼 생긴 얇은 둥그러진 종이에 먹지를 석장을 펴고 몇 장을 겹쳐서 잉크가 없는 볼펜으로 이렇게 눌러서 쓰면 맨 윗장에는 눌린 자국만 있고 아래쪽에 먹으로 눌러진 이게 석장이 나옵니다. 이제 다 써서 첩에서 하나는 여기서 부서에 보관하고 하나는 법원에 보내고 하나는 검찰청에 보내고 항소이유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3일간 뭐 오전에 잠깐 오후에 잠깐 이렇게 나와서 영등포구치소 743 1방 맞은편에 있는 긴 나무 벤치가 있는 집필실 소위 거기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꾹꾹 눌러서 이렇게 썼던 글인데요. 당시 저 항소이유서를 쓸 때 제가 이제 제 눈에 많이 남아있던 대한민국은 제가 20대 초반에 경험한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나이 때 여기 학생들 같으면 제가 이제 본 대한민국 중에서 그 당시에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왔던 분들을 보면 1978년도에 대학 들어와서 여름방학 때부터 제가 가리봉동에 있는 야학교에 가서 교사를 했습니다. 제 또래 주로 거의 다가 전원이다 여성 노동자들이었는데요. 20살, 19살, 21살. 회사 이름이 아직 기억나는데 한국모자, 가리봉전자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산수 교과서를 갖다 놓고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산수 선생, 요즘은 초등학생도 수학이 알아지만 그때 산수라고 그랬는데 그때 저와 같은 연배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만났죠. 그때 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같은 연배의 여성 노동자들이 되게 한 달에 이틀 정도 쉬었고요. 일요일에 이틀 정도는 주말에도 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익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는 기본으로 일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오시고 그러고 받는 급여를 우리가 그때 조사를 해봤는데 학생들 상대로 우리 야학의 학생들 제 기억에 21,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1,000원 매주 60시간 정도 일하고 60시간 이상 일하고 한 달에 21,000원. 제가 그때 국립대학에 내던 학비가 한 학기에 106,000원. 그 21,000원은 제가 내던 기숙사비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대학 기숙사. 그 국립대학 기숙사에 식비하고 숙박료. 제가 일주일에 3일 하루에 2시간씩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그때 한 달에 6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6시간 일하고 받는 돈의 3분의 1 정도를 일주일에 60시간 저보다 10배 일하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기묘하다고 느끼는 체험이었어요. 당시 자꾸만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퇴근 시간 무렵에 도로이동단 입구에 딱 서면 구인 게시판이 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어요. 옛날 지금은 이제 디지털 단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구로공단역 근처에 구로이동단 입구가 있었습니다. 큰 그 구인 광고, 거짓 광고를 붙이는 보드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구인 광고들이 쫙 붙어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에 그 앞에 서 있으면요. 이제 우리 야학에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퇴근 시간쯤 돼서 우리가 가니까 그럼 퇴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친구들과 미팅을 하러 이화여대 앞을 가면 이화여대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이제
그 기묘한 컨트라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분위기, 옷차림, 얼굴 색깔.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오가면서 느꼈던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들이 이 함서유스에 들어있죠. 제가 지금 읽어봐도, 예, 그런 감정,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깔려 있었다. 간접 경험으로는 당시 우리가 이제 많이 읽던 소설, 이제 누구죠? 난서공, 조세희 선생이 쓰신 난장에 가서 인 작은 공, 아주 몽환적이고 어찌 보면 신비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리얼리즘 소설이었죠. 낙원동 이야기죠. 그게 이제 지금 목동 신도시가 있는 거기 목동 신정동 철거민촌 이야기입니다. 당시 인제설을 할 때. 그 다음에 김동철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졌던 나중에 국회의원을 했던 이철용 씨의 오강동네 사람들이란 거예요. 나는 뭐 소설에 무슨 글이나 문학이나 소설에 대해서는 뭣도 모른다 이렇게 시작하던 아주 충격적인 문장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되게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의 젊은이들을 마음을 움직였던 책들인데 간접 경험이죠.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사람들. 지금 같으면 영산 철거민들 이야기가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둘러보면 이제 내 생각을 종이에 함부로 쓰거나 또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함부로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유신체제, 오공독재, 전두환 씨, 그 앞에 박정희 씨,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철권 통치를 하고 있어서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없던 시절, 이런 것들이 되게 제가 20대 전반기에 보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죠. 되게 그런 것들이 지금도 돌아보면 뚜렷이 기억에 박혀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지금 2012년을 맞았습니다. 요 근년에 우리 사회의 모습과 관련해서 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장면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용산 사구역 남인땅 건물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들의 눈에 남아있습니다. 걸레를 보관하는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있는 청소 아줌마들, 대학에 하루 종일 앉지 못하는 마트의 직원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죠. 한 학기 내내 일해도 등록금을 모을 수 없는 편의점 알바생, 이런 장면들이죠. 한진중공업 크레인, 김진수 부산민주노 정치도의원, 농성, 이런 것들. 다른 한편에 통큰 피자, 통큰 치킨, 콩나물 두부까지 진출해가는 대자본, 그런 걸 둘러싸고 벌어지는 트위터 논쟁, 소비도 이념적으로 갑니까? 등등의 이런 장면들이 많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눈에도 그것이 많이 아마도 보이겠죠. 이 1980년대에 제가 20대의 청년으로서 보았던 대한민국, 지금 제 기억에 남아있는 그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자면 많은 것이 달라졌고 어떤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985년 20대에 함서이웃을 썼을 때 20대 청년이었던 제 마음속에
가장 깊게 들어와 있던 어떤 존재, 이것은 일종의 특수계급으로서의 군사독재 정권과 그에 기생하는 특권층,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 있었죠. 독재자 박정희, 국민의 아들들을 동원해서 국민을 학살하고 끌려잡은 전두환과 신군부 일당들, 거기 돈을 대주고 뇌물을 바치고 특혜를 받아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부를 축적한 재벌들, 그런 독재자 밑에서 지식을 팔아서 출세한 지식인들, 지식기능공들, 소위 지식기술자들, 고위직 관료들, 김지하 시인이 오적이라는 시에 담았던 그 특수계급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우리를, 국민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억압했던 그 특수계급은 없어졌죠. 대부분 철권 통치를 자행하는 독재자도 없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신용을 좀 내지만 도저히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재벌도 없습니다. 지금은 재벌들은 전부 독립했죠. 예. 그리고 법률가들도 옛날과는 달라서, 소위 서울법에 나온 법률가들이 유신헌 법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이런 소위 육법당도 지금은 집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도감청을 일삼던 중앙정보부, 이런 것도 지금은 달라져 있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과연 특수계급은 없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참 이 조항이 헌법에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원래 오늘과 같은 상황 때문에 있는 조항은 아니고, 과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에 있던 낡은 사회 질서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이 특수계급에 대한 헌법 조항은. 여러분, 이런 조항이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시죠? 헌법 제11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1항이고요.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2항에 보면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걸 모르셨죠? 사회적 특수계급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창설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2012년 대한민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계급은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끌어집니다. 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이끌어집니다.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이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삼권을,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한 거대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특수계급입니다. 이런 계급을 만들면 안 돼요, 원래 헌법에 따르면. 그렇지만 모든 노동법 조항들이 이런 계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공법, 형사법의 규정을 거의 받지 않는 특수계급도 동시에 있죠. 예컨대 요즘 SK그룹 형제가
입건이 됐죠.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웬만하면 다 회장이던데 형제가 다 횡령, 배임, 불법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 거래 등등에 걸렸는데 형제를 다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행에 따라서 동생은 구속하고 형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 형이나 남동생이 있는 남자분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형이나 동생과 연결안에 적당해서 은행을 들다 잡히면 동생 혹은 형만 구속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소되어도 무거운 벌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죠. 벌을 받는 경우에도 조금 있으면 보석으로 전부 다 풀려나오거나 혹은 머지않아 다 사면복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급 계급을 많이 봐요. 검사들은 웬만해서는 죄를 지어도 기소되지 않죠.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언론사 사주들 역시 거대 언론사 사주들은 웬만한 죄를 짓지 않고는 벌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 잡혀가는 경우에도 조만간 다 풀려나게 되어있죠. 그 밖에도 실제로 헌법과 법률 위에 걸리만한 많은 특수계급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의 복합체를 형성해서 우리 각하의 정부와 같은 이런 정부를 만들어내고는 하죠. 이렇게 보면 양상은 바뀌었으나 1980년대와 2010년대 30년의 세월을 격해서 보아도 여전히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별로 위로할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에게 무슨 강의적이거나 규범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보았던 이 세상,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세상, 그 두 사이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요. 이 이야기들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가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토막에 이제 들어가볼까 합니다. 제가 이 1980년대와 2010년대에 많은 것이 달라졌고 또한 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비슷한 어떤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사이에 저의 청춘이 갔습니다. 20대를 되게 아스팔트 위에서 보내고 또는 잠깐씩 난방이 안 되는 마룻바닥에서 보내고 가끔 국방부에 가서 한 3년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법무부에 가서 1년씩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는 좀 넓은 세상 보고 싶어서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 알고 싶어서 등록금이 없는 나라에 가서 한 5년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의 비정규 직업에 종사하다가 국회의원이라는 4년 계약직에 5년간 근무해봤고 그 5년 중에는 국무위원 장관으로 일한 1년 반 정도가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한때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백수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공필업에 종사하는 정치가 이렇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이 2010년대의 대한민국과 1980년대의 대한민국 사이 어느 대목에서인가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참여해 봤죠. 우선 한 4년 정도를 집권당의 국회의원으로 있었습니다. 집권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했고요. 국무위원 22명 중에 1명. 대한민국 권력서열로 보면 10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라는 이제 비난 또는 비아냥 또는 찬양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좀 뚜렷이 보이는데 그때는 잘 몰랐던 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이것이 뭔지를 잘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보내는 시간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예전에 뭐 이렇게 반정부 투쟁을 하고 이럴 때는 사실 책임질 일은 없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니까. 집권당의 최고위원 또는 국무위원이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처럼 느껴져서 이제 괴로운 거죠. 하루하루가. 뭐 청년 실업.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거죠. 해결은 해야 되는데 또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해법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완수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괴로움. 이것이 제가 집권 세력에 속해 있으면서 그 4년 동안, 5년 동안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이었고 지금도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마음에 남아있는 자욱 같은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일어난 참모들도 비슷한 느낌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이 시기에 무지하게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이 지위에 오르기 전에 함께 해왔던 사람들로부터 무시무시한 비난을 받고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그 요구를 다 받아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보는 이 대한민국 같은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치를 시작한 것을 몹시 후회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정치를 하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가진 국민들을 만날 때 시장에 가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재래시장을 살려달라. 또 노동 현장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또는 대학가 있으면 취직이 안 된다. 농민들은 쌀값이 이게 생산비가 안 나온다. 요즘 속값이 폭락해서 송아지를 굶겨 죽인다. 이런 사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요구를 다 해결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안 가게 돼요. 재래시장에 가서 이야기를 몇 번 듣고 나면 문제는 다 파악을 했는데 해법이 잘 안 보이니까 가서 거짓말을 하든가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한 번은 가서 하지만 6개월 후에 또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덜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을 안 만나게 돼요. 행동 방향이 축소되고 안으로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후반기쯤에 되게 국무위원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의 심리 상태는 대체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지금부터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즐거운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저는 사실 겁이 나요. 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정권 교체를 이루자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개인들과 사람들의 집단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인터넷에 뭐 올라오고 있는 각종 요구들, 또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이런 진보매체에서 기획특집으로 매일 올리고 있는 요구들, 이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참여정부 시즌2. 이것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믿고 한나라당이 보기 싫고 또 살기가 팍팍해서 갈아보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갈아보자 라고 얘기하지만 갈아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많은 요구들 이런 것들을 과연 5년에 실현할 수 있을까? 얼마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실현되지 않을 때 오늘날 정권교체를 외치면서 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아줄까?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깊게 저에게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웠던 집권의 경험으로 저한테 남아있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끌릴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뭐 누구한테 신세질 일도 없고
누구한테 고용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되게 문필업이나 등등에 종사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쓰고 싶은 칼럼을 쓰고 그러면 큰 돈은 안 벌려도 먹고는 살고 대체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꿀리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일단 지역구에 가면 무조건 허리를 숙여야 되고요.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해요.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토막토막 끊어져서 유권자들을 대단히 무시하는 정치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치인끼리는 논쟁을 하죠. 뭐 한나라당 국회의원하고 논쟁하고 이건 하는데 시민들과는 논쟁이 불가능해요. 비판하는 언론인들과도 다툴 수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반격하면 10번 보복이 돌아오기 때문에 부당한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참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힘들고. 그리고 왜 더 힘드냐 하면 저는 국회의원이 되니까 수행비서가 월급이 나오잖아요. 국가에서. 승용차는 렌트를 하거나 제가 그 전에 쓴 차를 그냥 써도 운전을 누가 해주잖아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누가 받아주잖아요. 일정을 챙겨주잖아요. 이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요. 한 몇 년 지나면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게 되고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별로 그렇게 호사를 안 부리고 살아도 운전해주고 전화 받아주는 비서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까 이런 위축되는 기분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집권당의 고위직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0.1%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장관이거나 국회의원이 아니었,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컨대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관 시절에 수백조의 국민연금을 위탁 운영을 많이 하니까 우리 자금을 위탁해서 운영해주는 투자 또는 자산운용회사들 CEO들하고 신년 하루에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한 100개 회사에서 왔더라고요. 그 중에 90명 이상은 CEO가 직접 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져요. 시간이 돈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화암재단이나 이런 데서 무슨 시상식 한다고 사회복지부문 수상자가 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장관이 참여해야 된다. 그럼 저도 가요. 거기서 이건희 회장 내분도 만나고 그런다고요. 제가 지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의 국회의원, 최고위원 또는 국무위원이 됨으로써 자연인 유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접촉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상위 0.00001%를 동시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과 자꾸 멀어지죠.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밥을 뭐 10만원짜리 밥, 15만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2시간 만찬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근주다적 근묵자후 그런 말이죠. 사회의 상층부와 어울리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감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정서가 자꾸 사회의 위로 적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두렵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거기가 있었지? 우리는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예요. 어떨 때 아주 비싼 호텔 같은 데서 행사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가 나훈아 디너쇼 온 패트긴 디너쇼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원래 라는 느낌. 이런 낯선 느낌 속에서 5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모시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여하튼 그 중간의 5년 동안 이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오늘의 이 전시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면요. 시간도 다 되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치 행위는 이 느낌과 관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저 친구들도 그럽니다. 친구들도 야 너는 왜 따로 노냐 맨날 큰 물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좀 놀지. 그 얘기는 민주당에 가서 정치를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도전하려면 거기를 가야 돼요. 이런 지지율 10%도 안 되는 마이너 정당하고 합쳐가지고 지 자신도 마이너 정당이면서 비슷한 마이너 정당하고 합쳐서 무슨 대권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거기를 간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후원하고 저를 지지해줬던 친구들은 그쪽으로 가지 말고 큰 물에 가서 놀아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10명, 100명이면 99명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싫었던 것은 그 낯선 느낌.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라는 이 집권당에 있으면서 이 2010년대의 이 한국적 현실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정당에서 그 낯선 느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 속에서 정치를 해나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지난 시기에 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을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느낌을 상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초대를 받아서 패티김 디너쇼에 가서 10만원짜리 스테이크를 잘 쓰지도 못하는 이 포크와 나이프로 자르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마음이 편한 데 가서 좀 하면 안 될까. 몸이 좀 고달파도. 그런 거죠. 제가 이 느낌을 강하게 가졌던 것이 작년 4월 27일 보궐선거 때 이제 김해 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망했죠. 되게 망했는데 그때 김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민주노동당 후보 선거 지원을 나갔어요. 그때 제가 하루는 두 번을 울산을 갔는데 이 4.27 재보선때 울산에 가서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무렵에 퇴근 시간에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김종훈 부청장인데 지금 부청장 당선되어서 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 가서 만났는데요. 현대중공업 그 공장에 퇴근 시간에 유세를 하러 갔어요. 감기가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님하고 둘이서 나란히 있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해가 넘어가는 시간 4월달에 현대중공업은 몇만 명이 일하는 데고 협력업체까지 하면 수만 명이 일하는 데이기 때문에 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문 앞에 유세차를 세워놓고 민주노동당 어떤 여성활동가가 안내를 하면서 저하고 강기갑 의원님하고 교대로 1분짜리 유세를 하는 거예요. 신호등 이 정문에서 오토바이와 버스 승용차가 대기하고 신호가 바뀌면 좌회전 받고 직진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 대기 시간 1분 동안 유세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유세가.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진보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낌으로 아주 강하게 했던 게 그 순간이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유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유세장을 가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런 유세만 해봤지 사람들을 하여금 박수를 치게 하는 유세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조용한 거죠. 신호등이 저 공장에서 나오는 분들이 빨간 신호등을 보고 오토바이에서 대기를 하고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고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손 흔드는 사람도 없어요. 눈으로 딱 보기만 합니다. 귀로 듣기만 1분짜리인데 그걸 처음 봐서 저는 대통령 욕하고 막 이랬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강기갑 의원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현대중공업의 노동형제 여러분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그리운 가족 기다리는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맛있는 저녁밥 드시고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상해서 왜 사람들이 아무도 박수를 안 치죠? 왜 아무도 손을 안 흔들죠? 저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절반 이상이 우리를 찍어줄 텐데 야당은 왜 아무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도 이상했어요. 조용해. 완전 침묵의 청중입니다. 옆에 있던 민주노동당 여성활동가가
회사 쪽에서 비디오로 다 찍고 있다고 그래요. 또는 관리자들이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는 헌법이 만인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에요. 근데 현대중공업의 직원들과 거기를 드나드는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못해요. 거기서 정몽준 씨가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그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다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왕노해 시인의 시 하늘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하느님 같은 회장님이 한나라당에 있으니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조용한 정종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유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1분짜리 유세가 내용이 바뀌어갔는데 맨 마지막에는 정몽준 회장님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 회장님과 여러분이 똑같이 가진 권리 한 표 꼭 행사해달라. 이게 이제 나중에 최종 버전이었는데 너무나 슬펐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나오는데 민주노동당 분들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좀 이따가 밥 먹으러 저 식당가에 가면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저녁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그렇게 퇴근해 나간 사람들이 정말 반갑게 거리에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낼 수 없도록 억압하고 있는 이 자본의 힘. 이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입니다. 지금 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죠.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마르크스주의를 맨날 공부할 때 이 국가라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일상사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하고 모든 정당, 국가 이런 제도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위에 집처럼 이층집처럼 올라간 상부구조에 불과하다. 맨날 그렇게 이론으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각하의 뒤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분들. 선출될 필요도 없고 선출되지도 않으며 임기 제한도 없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그들의 대리인에 불과할 친구죠. 그래서 제가 왜 열린우리당 시절 집권당의 최고위원 또는 동시에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무엇이 나의 마음을 그냥 불편하게 만들었던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진짜 정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상적 정치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지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없다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이 유일한 정치의 내용이 되겠죠. 이제 그날 4월 2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4월 20일경에 제가 부산 현대중공업 퇴근 유세를 하면서 느꼈던 그 막연한 어떤 느낌. 나를 지난 시기 참여정부 때 나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었던 어떤 것, 그것의 실체가 이거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국민참여당, 그 당시에 국민참여당이 시노당위원장을 포함한 전국 상임조항위원회를 열어서 진보통합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결정한 이후였습니다. 이때가. 근데 언론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동시에 지금 제가 통합진보당으로 온 것, 사실 별로 한 일은 없어요. 오기 위해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기다린 것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정부의 빚을 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부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나라,
너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좀 없는 세상,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국가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못했고, 그것이 실제로 처음부터 노무현 정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지만 도중에 좀 싫어하게 되었거나 미워하게 되었거나 비판하게 되었던 분들에게 진 빚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이제 진보당 쪽으로 자꾸 또 기울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참여정부 시기 열린우리당 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은, 원래 참여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분할 구도를 토대로 한 낡은 정치에 대항했고,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무너뜨려 달라는 소망을 받아서 탄생한 정권이었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시도를 하고 뭐 대연정 제안도 해보고 서구구제 개편 노력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해봤지만 결국은 못했죠. 결국 이런 지역 분할 또는 지역 할거의 기초 위에 서 있던 기초를 벗어나지 못한 정치로 끝나버렸다. 개인적으로 제 자신도. 그리고 그 당시 정치를 하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별로 없다. 열린우리당이 있을 때에도요. 오늘날 문제가 되는 돈봉투 이런 거요. 이런 낡은 문화, 이 낡은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 지역분할 구도, 맹목적인 대결의 정치, 이런 것을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없다. 이런 것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저를 자꾸 요새 잘 나가는 민주통합당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뭐 시민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대통령을 하려면 그 당이 가야 되고 라고 일컬어지면 그 당으로부터 저를 자꾸 밀어내게 된 어떤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측면이고요. 다른 한 측면을 보면 이것도 좀 주제넘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만큼 참여정부 당시에 진보당과 불화를 많이 겪은 열린우리당 정치인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지역구표는 민주동당 주면 사표가 됩니다. 열린우리당 찍어주세요. 이런 거. 그죠? 근데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뭐 민주노동당과 연합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한나라당하고 사이트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200몇십 군데가 저를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정하기로 했죠. 그리고 지명되었을 때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 성명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고요. 퇴임하고 나서도 만시 지탄은 있으나 퇴임을 환영한다는 식의 비판 논평이 무지하게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저를 그렇게 비판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민주통합당에 가 있습니다. 약간 배신감을 느껴요. 저는 저보고 진보적이지 않다고 시장주의에 쏠렸다고 비난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민주통합당에 가 계세요. 저는 그런 걸 꿈에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리들이라고. 근데 저는 이쪽에 와 있죠.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 세력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로 책임지려는 자세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또는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면 법률 한 줄이라도 고칠 수 있어야죠. 같이 주장하고 같이 싸워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당들이 같이 싸우고 같이 얻어맞고 같이 고통받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런 좋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죠. 정치는 전국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국가 권력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그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과로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외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은. 책임
있는 정치를 하려면 권력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행정부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면 입법을 할 수 없고 시행령을 고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진보의 대부분의 과제가 입법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량이 다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재작년 지방선거 때를 기점으로 해서 단순히 주장하고 외치고 함께 고통받고 아파하고 위로하는 진보정치를 넘어서서 결과로 책임지는 진보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시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저처럼 지난 정부 때 정부를 운영하는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진보 진영의 가담에서 같이 하는 것이 그분들의 노력을 조금 더 성과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약간 주제넘죠? 지압가림이나 잘하지. 지압가림도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런 소망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1980년대 20대 때 제가 봤던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 제가 보는 대한민국, 양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특수계급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원칙이 통용되지 않고 반칙이 횡행하고 부당한 특권이 통용되는 세상이고, 양상은 다르지. 그리고 좋은 정치라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좋은 정치고, 제가 이런 인식에 도달하게 된 데에는 그 30년 세월 어느 한 가운데에 제가 했던 집권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경험의 토대 위에서 그동안에 진보적, 왼쪽의 정치를 하다가 중간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대단히 많았지만, 중간에서 하다가 왼쪽으로 오는 예는 별로 없었잖아요. 이것도 저는 참여정부라는 이 5년이 만들어낸 여러 후과, 결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주된 흐름은 아니지만 참여정부가 남긴 유산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은 민주당으로도 가지만 이런 방식으로 다른 곳으로도 함께 흘러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여러분에게 위로되는 말은 없을 거고요. 다만 모든 세대는 청년기에 자기 세대의 과제, 자기 세대의 시련, 자기 세대의 십자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시대마다 전부 그 내용은 다르지만 원만한다고 해서 이 십자가가 쉬워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청년기를 통과해야 했던 첫 세대도 아니고 유일한 세대도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짊어졌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민지, 분단, 내전, 전쟁, 그리고 절대빈곤이 지배했던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50년대 말까지 이 해방, 분단, 이 내전, 6.25 전쟁 전후의 이 궁핍했던 무질서, 혼란, 무권리, 억압의 시기와 비교하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독일의 광부로 갔던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면 여러분이 오늘날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사실 별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는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지고 있었던 그 정치적 억압, 독재, 군사 독재, 권위주의, 또한 이 세대의 십자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더 무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의 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대, 여러분의 선택과 무관하게 짐지어진
이 무거운 짐들을 거뜬히 지고 여러분 앞에 기다리는 시련의 연덕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힐링 캠프에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되셨던 분이죠. 문재인 씨인데, 문재인 씨의 행보 및 대권 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신 얘기인지 모르는데, 바로 해서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네요. 그건 저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아주 문재인 사장님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큰 결심하셔서 그분은 힐링 캠프에 나오셔서 말씀도 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정치를 하면서 돌아가시는 과정 보면서 굉장히 정치가 무섭다. 그러면 정치 이전에 사람이 무섭다. 이런 걸 많이 느끼신 분이에요. 저희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조금은 알죠, 우리도 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치고 지금 총선 출마를 결단하신 거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인간적 결단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통령 후보로서 선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도 선색이 전혀 없는 분이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두 개가 지금 정봉주법은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노회찬법은 진보당에서 발의하고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구법에 의해서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지만 새 법에 따라서는 그게 그렇게 징역을 살 필요가 없는 게 되면 그럼 이제 구속집행정지라든가 형집행정지라든가 혹은 대통령의 사면이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죠. 그 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하면 저 부분은 지금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나라당이 법을 안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제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5월 30일 날 19대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그 법을 내서 국회에서 의결해야죠. 그러면 이제 구속집행정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요. 6월 달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데 출마할 수 있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 뽑아서 사면 복권을 해주면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죠. 현재 비교적 답하기가 간단한 문제. 청년층의 투표 참가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면서 정당들이 다 비상이가 되었죠. 이게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이 청년 취업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더 강하게 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정치 속에 청년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고 이 현상을 촉발한 배경에는 이 미디어 혁명에 힘입어서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진 그 현상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이 이렇게 노력하는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부 시행 과정에서 뭐 좀 무리하거나 또는 기획이 좀 어긋나거나 이런 건 있지만 그 시도 자체는 저는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시도라고 봐요. 민주당 쪽의 시도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렇고. 다만 그 한나라당은 이준석 비대위원이 평균적인 청년이 아니잖아요. 20대 MB잖아요. 몹시 요즘 찾기 어려운 스타일의 20대거든요. 거기에 미스가 났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민주당 쪽에서 하는 뭐 청년 비례대표 4명, 25세에서 35세 사이. 그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슈스케식으로 하는 것 저는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청년 대표로 국회의원을 시키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시켜야지. 재미 뽑아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검증하고, 역량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그거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슈스케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그래도 청년들이 경쟁 때문에 죽겠는데 국회의원도 경쟁으로 보면 그럼 뭘로 뽑아요? 저는 그거는 되게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호응을 많이 안 해줘서 그렇지 그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진보당은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그렇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많이 해도 2명 아니면 1명 정도의 20대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 권한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는 정당 정치의 기본을 살려가면서 하자. 그게 후보는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다 할 수 있지만 새로 입당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나 뽑는 것은 우리 20대 당원들이 뽑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그 꼰대들이 모여가지고 젊은 사람 심사하면 제대로 뽑겠어요?
젊은 사람 대표를 뽑아야죠. 그래서 선거권은 19살에서 29살까지의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피선거권은 개방적으로 열어서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당의 주요 종사자가 아니라는 누구든 후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량을 평가할 것인가, 이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희도 비례대표가 한 10명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으면 2명을 하겠는데, 지금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죠. 다들 30대 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셨나요?